네, 이번엔 이어서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멈춰가지고 조금 푸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3번에서는요, 선지가 옳은 선지인지 틀린 선지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선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에서건 A에 따르는 것이 B를 따르는 것보다 이익액이 더 크게 산정된다. 자, 여기서도 비교급을 봐야 되니까요. 비교 주체랑 비교 대상을 구분하세요. 비교 대상은 B에 따르는 것이에요. 비교 주체는 A에 따르는 것이고요.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요? A에 따르는 것이 이득액이 항상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읽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B를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머릿속에 비교 주체랑 비교 대상을 다 넣으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간략하게 만드는 훈련, 이런 훈련이 뒤쪽에서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건 A를 따르는 게 이득액이 더 크다. 그럼 여기서 이득액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A에서 이득액이라는 것, 이득액이라는 그 데피니션이 나와야 돼요. 이득액은 뭐라고요? 그 자체의 가액 전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앞에 문장이랑 A에 여기 적혀있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뭐뭐이기 때문에 이득액도 뭐뭐다. 이 뭐뭐이기 때문에가 중요한가요? 그거 아니에요. 일단 이득액도 그 자체의 가액 전부다.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의 가액 전부라는 것 자체가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액 전부라고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B에서의 이득액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는 거죠. 이득액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 자체의 가액에서 현실적으로 지불한 대가를 공제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자체의 가액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한번 볼게요. 그 자체의 가액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A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이득액으로 보는 거고, B는 거기서 뭐를 뺀다고요? 지불한 대가를 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A를 따르는 것이 더 크게 산정되거나 아니면 근데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예외는 뭐죠? 지불한 대가가 없는 경우죠. 지불한 대가가 없는 경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불한 대가가 없는 경우면요, 양자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A에 따르는 것이 B에 따르는 것보다 이득액이 더 크게 산정된다. A에 따른 경우가 B에 따른 경우보다 만약에 지불한 대가라는 게 존재하는 경우라면 더 크죠. 근데 지불한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추리문 중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장치예요. 부등호가 있는 경우 이제 등호, 이꼴을 항상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A가 B보다 더 크다. 이거의 부정은 뭘까요? B가 A보다 더 크단가요? 아니요. 같다. 얘도 부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례를 찾는 것은 더 크지 않을 수 있나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례 찾는 거는 더 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A랑 B가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면요? 대가가 없는 경우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건에건 더 크게 산정된다.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더 크게 산정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예요. 상대방한테 지불한 대가가 없는 경우라면 A랑 B가 똑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선지 1에서의 이득액과 사례 1에서의 이득액과 사례 2에서의 이득액 차이는 1억 1천만 원이다. 그럼 이거는 뭐를 요구하는 걸까요? 이득액이라는 것을 원리에 맞춰가지고 사례 1과 사례 2에서 넣으라는 거네요. 자, 이 텍스트에서 이득액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A랑 B를 구분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만 남겨놨어요. 이득액이란 건 뭐라고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그 자체의 가액에서 현실적으로 지불한 대가를 공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적용할 때요. 이때도 그냥 글을 무작정 읽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져야죠. 자,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 재물 그 자체의 가액, 재산상 이익 그 자체의 가액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가 16억 6,4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가가 얼마죠, 여러분들? 16억 4,600만 원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시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네요. 시가는 지금 시장 가격이잖아요.
시장 가격이 16억 4,600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재물이나 재산 그 자체의 이익이에요. 재산상의 이득은 16억 4,600만 원을 그냥 가지게 된 거예요. 가지게 됐는데 사기 범죄를 했고 상대방한테 지불한 대가를 현실적으로 공제해야죠. 얼마를 지급했다고요? 10억 2,600을 지불을 했네요. 이게 사례 1에서의 이득이 되는 겁니다. 16억 4,600에서 10억 2,600을 지불한 거. 6억 2천이 되겠네요. 6억 2천입니다. 자, 아래쪽 한번 볼까요? 이번에 여기서도 얼마라고요? 시가 15억 1,300이에요. 15억 1,300인데 3천이네요. 15억 3천인데 여기에서 돈을 얼마를 줬다고요? 10억 2천을 준 겁니다. 이제 속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읽으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가 뭐라고 나와 있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그 자체. 시가가 얼마인지 16억 4,600, 15억 3천. 거기에서 상대방한테 지불한 것 10억 2,600. 여기서는 10억 2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가 되는 거죠? 5억 1천이네요. 6.2억 원에서 5.1억 원을 빼면은 1억 1천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복잡한 계산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원리를 그냥 적용해 주면 충분했어요. 근데 그 원리를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글을 그냥 쭉 읽은 다음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리를 끊어서 쪼개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쪼개서 봐서 재물이나 재산상 그 자체의 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대방한테 지불한 대가가 얼마인지를 구별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연결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원래 문제는 이제 A국의 범죄에 대한 거 나와 있고 이득액에 따라 가지고 견해 대립이 나와 있고 사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득액이 더 크게 산정된다라는 기억을 봤을 때 이득액이라는 걸 보고 A, B에서 이득액을 비교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A 부분에서는 A에 따르는 것이 B에 따르는 것보다 항상 더 큰 건 아니다. 똑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걸 해가지고 기억 틀렸구나. 날라가죠? 그 다음에 니은을 봅니다. B에 따랐을 때 차이가 1억 1천이구나. 그럼 정답은 뭐죠? 1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16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에도 옳은 선지인지 틀린 선지인지 판단 분간지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만 갖추어 왔습니다. 지금 선지를 한번 보죠. 선지 꼴 자체가요. 앞에 어떤 경우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풀어 나오는 거는요. 합의가 병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쪼개보기로 이 선지를 볼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야 되는 게요. 그렇다고 하면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느냐. 합의를 어떻게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원리가 지문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찾아가는 식으로 텍스트를 읽어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글을 읽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는 제가 필요한 근거만 압축시켜 놨습니다. 하지만 긴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밑에서 판단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첫 문단 한번 보세요. 여기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 수로 부분을 보면요. 제3자가 주도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 그때 합의를 이끌어낸다 제3자 이거에 관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도자라는 것, 주도를 누가 했다라는 것, 그게 여기서는 병이냐 아니면은 이 앞에 정이냐. 사람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제3자가 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3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주도의 그런 중심을 잡게 되냐에 대한 원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성립하려고 하면요. 지금 보세요.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한테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내용을 파악했으면은 밑에 나와 있는 선지 부분에서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결국 이제 병과 정의 내용 나온 거랑 누가 더 금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거를 따지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잘 푸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고를 미리 깔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글을 그냥 읽어나가는 거죠. 글은 글이고 검정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이런 생각으로요.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요.
사고상무 병이 있고 사고브로커 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내용만 넣었어요. 그냥 병이 있고 정이 있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보죠. 병은 이제 위로금과 합의금을 합한 거고요. 그리고 정을 통해서 받을 합의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만 그냥 한번 보세요. 사고상무의 역할이라든지 사고브로커의 역할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가 어떤 금액을 제시했죠? 병은 위로금과 합의액, 정은 합의금 빼기 수수료. 그럼 받는 돈은 위로금과 합의금이 더 크다 그러면은 병이 당연히 더 유리한 그런 조건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합의는 병과 정 중에서 병의 주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뒤에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톤을 좀 다운시킨 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루어진다라고 쓴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기 위에 있는 것과 합치시켰습니다. 수로를요. 그러니까 옳은 선지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정답 고르는 거만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사고의 흐름과 패턴을 익히셔야 됩니다. 사고의 흐름과 패턴이 뒤에서 완성된 문제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긴 글로 18번 문제가 주어졌을 때 지금 18번 문제 내용 한번 보세요. 텍스트가 엄청 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읽고 사례까지 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가지고 글을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읽다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이런 글을 제가 읽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지 않고 1, 2, 3, 4, 5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요. 결국 위에 있는 텍스트를 잘 읽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